어떠한 사업 아이템들이 나왔다가 금세 망해지고 어떠한 게 또 각광받는지. 투자와 사업은요, 이 돈이 흘러가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할 단 이 10분 정도의 영상만 보셔도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채널 강현무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하고 찝찝하잖아요. 이런 날이면은 불쾌지수도 굉장히 올라가서 괜히 있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화도 불똥이 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실 분들이니까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사회주의처럼 국유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싱숭생숭한데,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도 현재 제 교육생들은 계속적으로 낙찰을 받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이 30년, 40년을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누군가가 새로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서 정말 저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더욱더 바뀔 것 같다라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때 이 교육이라는 게 보람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아직은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 프레임을 갖추는데 가장 먼저 애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그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인간이 지배당할 것이다. 이제 20, 30대이신 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할 날이 30년, 40년, 뭐 길게는 50년 일해야 하는데, 이제 머지않아 로봇이 보급화되고 뭐 자율주행차도 현재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 중에 현재 이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형 서비스를 우리나라는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시대 때 일본과 한국이 이 경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을 때 왜 일본은 급부상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는지, 무슨 차이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 1800년도 후반에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서양의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직접 그 나라로 파견 가서 정치며 경제며 그리고 군사며 일본에 습득해서 군사대국으로 일어나고, 그다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근데 왜 우리나라는 똑같은 시대 때 그러지 못했을까 얘기하면서 똑같은 시기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과거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자기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는 또 어떤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역사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오한 주제 아니고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이 정도, 제가 지금 말할 단 이 10분 정도의 영상만 보셔도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 경제 3대국이라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자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 역사도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일본에서 교육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교육혁명은요, 아까 말했던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만에
나타난 교육혁명인데요. 바칼로레아라는 스위스 교육과정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주입식, 입시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모든 교육 시스템을 이 바칼로레아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 바칼로레아 시스템의 가장 큰 핵심은요, 뭐냐면요.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철학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이 학생들마다 창의력을 올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철학하고 고전을 배우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혜를 나누고 공감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13년도에 전 공표를 합니다.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연상되실 텐데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제조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이 물건의 단가를 낮춰서 물품을 팔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동남아 쪽으로 기업을 두는 이유가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의 단가를 낮추니 당연히 수출할 때 해외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은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로 이 SNS며 인공지능은 전부 다 태어난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기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책 읽고 토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공무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70대 1, 100대 1 엄청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도 입시교육, 이 틀에 갇힌 입시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나라는 과거 IMF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공무원이라는 그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망, 급여는 크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되진 않아도 잘리진 않아야 된다.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창의력은 사실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 3대 경제 대국에서 이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시교육을 전부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아직도.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18세기 후반, 1700년도 후반에 서양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이미 완성이 됐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얼레벌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일본에 강제 개항을 시키죠. 니네 시장 열어, 우리 산업 사. 서양이 동양을 잠식했던 역사들이에요. 1800년도. 그 일본이 그걸 후드려 맞고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 그때 교육혁명을 일으킵니다. 전국에 5만 개 학교를 세우고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하라.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죠.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이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을 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죠. 우린 고유의 것을 지킨다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양과 일본이 그 산업혁명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80%가 농부였어요.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됩니까? 상대도 안 되죠. 같은 수준의 레벨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기 혁신을 하냐 안 하냐 차이에서 우리나라는 몇십 년간 식민지로 지배당하는 뼈아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교육혁명이죠. 받아들인다. 그리고 서양 문화를 가르친다. 왜?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니까.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전부 다 습득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잠식해버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 급부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평균 독서량이 전 세계 166위입니다. 거의 꼴찌라고 보셔도 돼요. 책을 안 읽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한 이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장까지는 60년밖에 물론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교육혁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60년 만에 이 정도의 경제대국을 만든 우리의 잠재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형 서비스 우리나라에 전부 다 불법이고 아직까지도 뭔가의 자기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평균 독서량 166위. 일본은요 1인당 연간 60권이 평균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다독을 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 알파고가 한국에 상륙했죠. 그 당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세계 최대 1위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도를 완전 눌러버렸죠. 근데 이거의 본질,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을 이미 만들어 놓고 동양으로 와서 동양을 잠식합니다. 니네 우리 거 써야지, 우리 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우리 지식 사, 우리 기술 사, 이렇게 돼버렸던 역사를 되풀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쓰고 있는 전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다 사게 했죠. 지금까지 우리 뒤따라 갔었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이 알파고가 왔을까요? 2012년도에 딥러닝 기능을 탑재한 슈퍼비전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요. 슈퍼비전이라는 로봇은요, 스스로 추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걸 반박하고 막았던 이유가 뭐냐, 이 지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가진 로봇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학습하는 슈퍼비전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다 유럽 비롯해서 너무나도 다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중국은 인공지능 기업에 올인을 했습니다.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고요.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은요 1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3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이미 서양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지식을 이미 팔아서 이거다 싶어서 중국과 일본은 이미 올인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 있고요.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창출하고 있어요. 알파고가 왜 한국에 왔을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의 기술을 팔기 위해서죠. 한국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속하는 나라인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철도, 전기, 자동차, 선박,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오게 된 지금도 서양에서 이미 기술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게 선보인다. 그리고 동양을 잠식했던 18세기부터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라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증권 매니저들 한 50명이 들러붙어서 한 달간 머리를 싸매고 해야 할 업무를요 인공지능이 단 몇 분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600명의 직원 중에 598명을 해고하게 됐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인간이 컴퓨터보다 성능이 못하다는 건 당연히 인지된 사실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무인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로봇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을 쓰는 것보다 인건비와 모든 것들이 다 절약되고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없어질 직업이라고 선택받는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돌림 직업들, 변호사, 판사, 약사, 의사, 공인중개사, 이 전문직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항상 속하는 직업군들인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AI 판사가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AI 변호사가요 더 정확한 변호를 하죠. 모든 판례들의 수집 정보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사한 사건 하나 접수해서 이 사건 현재 이런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선 이러한 답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비슷하게 보셔야 됩니다. 송곳 같은 질문으로 변호를 해야 하죠. 데이터들을 순간적으로 더 빨리 뽑아내는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직업군이 생겨났고 어떠한 직업군이 없어졌는지, 항상 산업혁명 때마다 새로운 직업군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군으로 인해서 이 이슈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일도 대책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1960년대부터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도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면서 시위도 여태까지 항상 있었고요. 지금 택시 분신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50년 전, 60년 전에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